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성입니다. 자,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가장 어려운 구간, 자, 드디어 무장독립전쟁을 끝냈습니다. 자, 무장독립전쟁 끝내면 저는 뭐 사실 한국사 거의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 사회, 경제, 일장전기, 자, 문화파트 저희 정리해 볼 건데, 자, 일단 실력 양성운동, 사회각계층 운동, 그래서 이 파트부터 먼저 할 건데, 자,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출제율은 높지 않습니다. 출제율은 높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각각의 사회 운동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 그 3.1운동 이후에 우리의 독립운동이 원래 있었던 민족주의 말고 사회주의,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는 사회주의라는 또 하나의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회운동을 각각 보시되 대신에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하는 거는 그 민족주의 계열 쪽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민족주의 계열 쪽을 먼저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사회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는 얘기가 늘 정해져 있어요. 이쪽은 늘 뭐 얘기하는 거야?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실력 양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를 일으킨다, 산업을 일으키자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을 장려하자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1920년대부터 우리가 먼저 들어갈 건데, 1920년대 자, 이제 민족 기업들이 막 등장하죠. 왜냐하면 일제가 문화통치하면서 회사령 폐지하면서 야, 니네 조선 애들도 기업활동해도 됐다, 이렇게 해줬잖아.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기업을 살리자는 물산장려 운동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의 교육기관 중에 가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없다.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갈 거예요. 됐죠? 이렇게 산업과 교육 두 축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정도가 되면 되게 이제 상황이 암울해지잖아. 그래서 그때는 언론사들이 주도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문맹퇴치운동,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자, 사회운동 중에 민족주의 계열의 방금 말씀드린 20년대 두 가지. 됐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년대는 언론사들이 주도해요. 그래서 하나가 조선일보가 주도하는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가 주도하는 나로드운동, 이렇게 20년대, 30년대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사회주의의 확산과 함께 여러 사회운동들이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청년운동, 그 다음에 뭐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에서 여러 가지 이런 운동들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자, 포인트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스피드하게 진행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민족주의 계열은 항상 실력 양성 이 얘기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회사령이 없어져요. 그래서 니네 조선 애들도 기업활동해도 됐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앞에서 우리가 문화통치하면서 했잖아. 이게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그랬잖아. 실제 일본의 대기업들이 한반도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어차피 허락은 해주더라도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이거 없애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믿고 1920년대 초반에 민족기업들이 막 생겼어. 그런데 22년에 얘네들이 갑자기 뭘 발표하냐면, 자, 일본 제품이 이제 뭐 우리가 남이야 하나인데, 그래서 일본 제품에 관세를 철폐해요. 이러면 당시에 물론 그 대한제국의 국권은 소실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조선인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품이 조선에 들어올 때 예전처럼 관세를 좀 놔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23년에 관세를 없앱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일본에 들어오는 제품이 가격이 더 싸지는 거잖아. 왜냐하면 세금 부분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럼 안 그래도 일본 제품이 좋은데 가격 경쟁력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23년부터 관세를 철폐한다고 일본이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뭐 21년 이럴 때 막 민족기업들 만들어지는데 21년, 22년 넘어갈 때 야, 23년부터 이제 관세 철폐할게 이렇게 발표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이런 민족기업들의 위기 속에서 자, 조만식을 중심으로 여러분 요게 키워드가 조만식 그리고 평양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신민회 할 때도 평양과 경성의 얘기 좀 했잖아. 그래서 이게 분단되기 전부터도 경성, 오늘날의 서울과 평양은 정말 라이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지가 경성이라면 경제의 중심지는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북한의 평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동네가 어디였다? 평양입니다. 평양. 됐죠? 그래서 평양에서 물산양요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토산, 애용, 부인회, 그 다음에 뭐 자작회,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나와서 결국은 뭐 하자는 거야? 민족기업을 살리자는 거야. 그래서 요때 구호로 유명한 게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됐죠? 좋은 사람이 만든 것, 조선 사람이 쓰자. 이래서 조선 기업을 살리자는 운동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그죠? 자, 근데 이게 한계는 뭐냐면 약간 이게 어이없는 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지금 막 이렇게 민족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의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막 확대가 됐잖아. 그지? 근데 그래 놓고서는요, 어이없게도 가격을 상승시켰다. 띵.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들은 이걸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일부 자본가 계급만을 위한 게 아니냐? 왜냐면 이 물산양요 운동, 나중에 밀입적 서립 운동도 비슷한데 이 민족주의 계열이 추진하던 이 운동들이 사실은 조금은 현실이랑 약간 동떨어진 게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서양의 위스키, 브랜디 이런 거 마시지 말고 조선 사람 조선술을 먹자 뭐 이런 거야. 그런데 20년대 초 요때가 경제상도 되게 안 좋고 가뭄도 심하고 흉년도 들고 막 그랬거든. 근데 도대체 지금 누가 국산품을 안 쓰고 누가 외제를 쓰고 있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민중의 삶과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 그래서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 정부가 또 압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이 또 일제와 타협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요. 됐죠? 자, 결론.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20년대 초 물산양요 운동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평양. 자, 중심을 누구라고? 조만식. 자, 그리고 요거 시험에 나올 때 누구 파트너가 누구야? 우리 여러분 구한말에 국권피탈 전에 국제보상운동 기억나? 고기랑 짝꿍이야. 국제보상운동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대구. 중심 인물 누구야? 서상돈, 양기탁. 됐죠? 네, 그래서 그건 동갑자는 거잖아. 그래서 서상돈. 이번에는 뭐라고요? 조만식.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밀립대학 설립운동 갑니다. 자, 똑같이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자, 2차 이제 교육령에서 조선인들도 대학 설립이 좀 가능해집니다. 이러면서 원래는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 은밀히 진행되던 건데 좀 밝은 곳으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서울에서 이상제가 여러분 이상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우리 뭐 할 때 했어? 신간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민족주의자. 그렇죠? 그래서 자, 1927년 2월 신간회 만들어질 때 초대 신간회 회장이기도 했죠. 자, 이상제간을 중심으로 해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건 서울입니다. 됐죠? 아까 물산양요 운동은 평양이었죠? 자, 이번엔 서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민족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초등교육기관이나 중등교육기관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학이 없잖아. 그럼 대학 가려면 어디 가야 돼? 그렇죠. 일본이나 또는 뭐 중국이나 뭐 아예 뭐 미국, 유럽 뭐 이런 데 가야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학을 만들자야.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금활동을 합니다. 자, 모금활동 이게 유명한 구호예요. 노트장 찍으세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그럼 여러분 총 모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1원씩 내면 1,000만이니까 그렇죠. 1,000만 원. 1,000만 원 모금운동이에요. 1,000만 원. 그래서 자, 이런 모금 금액에서는 뭐랑 구별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구한말 그 일본에게 진빚 갚자 모금운동 있었잖아. 그렇지.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얼마였죠? 국채보상운동은 1,300만 원. 국채보상은 1,300만 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얼마 모금운동? 1,000만 원 모금운동. 됐죠? 자, 결과 갑니다. 자, 자연재해로 자 모금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 20년대 초반에 가뭄도 되게 심했고요. 조선인들 중에 진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많았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인데 돈 좀만 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당시에? 대학이 뭐예요? 그랬다니까. 대학이 뭔지도 몰랐어.
당시에 조선인들 중에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지만 문맹률이 거의 80%에 육박했어요. 70% 후반. 그러니까 데이터들, 이 당시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70% 후반이야. 거의 80%.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최소한의 소학교 교육도 못 받았다는 얘기야. 아예 글을 못 읽어. 문맹이라고. 됐죠? 그런데 사실은 대학 설립운동 이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현실이랑 좀 안 맞는 게 있지 않아? 그래서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건 맞게 뭐 하고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일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 고마해라. 야 우리가 대학 만들어줄게. 그래서 24년에 일본이 만드는 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성제국대학이 오늘날 사실은 서울대로 이어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제 무명퇴치운동입니다. 자, 무명퇴치운동은 일단 시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거 똑같이 민족주의 계열인데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이제 물산장려운동이 20년대 초반이라면 여기는 시간선이 30년대입니다.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 아닌데 각종 시험에서 얘가 그래도 의외로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930년대 국내에서 민족주의 계열이 사실은 뭔가 독립운동을 좀 했다라고 말할 게 없어요. 그나마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명퇴치운동은 자 일단 이게 언론사들이 다 주도하거든요. 자, 그래서 언론사들이 주도하는 자 첫 번째 자 조선일보가 주도하는 문자 보급운동. 자, 두 번째 자 여기 또 자극받아서 동아일보가 주도하는 브나로드 운동. 됐죠?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29년에서 35년, 31년에서 35년. 됐죠? 29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냥 중심축이 30년대 있으니까 30년대라고 봐요. 됐죠? 자, 30년대. 35년에 중단되는 건 일제 강압으로 중단이 됩니다. 자, 조선일보가 했던 이제 유명한 구호 아는 것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문맹 퇴치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골에다가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 교본. 그렇죠? 이런 것들 막 무료로 이제 반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그래도 좀 공부한 학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이제 그때 이런 걸 이제 지원하는 거야.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어르신들 좀 글자라도 왜냐면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도 하고 글자 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좀 가르쳐라. 이렇게 자 문자 보급운동이에요. 여기 자극을 받아서 동아일보도 하는데 동아일보가 했던 건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원래 요 브가 이 러시안 말로 무엇 속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의 인투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로드라는 말이 뭐냐면 인민, 농민, 민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뜻은 농민 속으로, 인민 속으로, 뭐 민중 속으로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게 원래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운동인데 우리나라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을 나로드 니키라고도 불렀어요. 원래 그 뭐 러시아 놈들 보면 다 그냥 사람들은 다 스키 타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름 끝에 보면 다 뭐 프스키, 스키, 프 뭐 다 그렇게 끝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나로드 니키 운동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때 그 구호는 뭐냐면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됐죠?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이고요. 이 농촌 계몽 운동은 또 하나 어떤 의미도 있었냐면 단순히 글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습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개혁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읽지 못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몇 살 때부터 글자를 읽으셨어요? 제가 생각컨대, 저도 그렇거든요. 글자를 읽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텐데. 일단 첫 번째, 한글이 저희가 이제 우리 앞에 세종 때도 이 얘기하고 왔지만 조선 전기에도 이 얘기를 하고 왔지만 한글이 워낙 위대한 문자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글자를 못 읽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쉽고 너무 조합이 과학적이잖아. 그렇죠? 거기다 두 번째, 한국인들에게 늘 내재되어 있는 이 엄청난 교육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상당히 어린 시절에 다 글씨를 읽을 줄 아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씨를 읽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을 아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저도 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맹, 글을 못 읽는다는 건 여러분들은 그 시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을 못 읽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랍의 어떤 시골 마을에 여러분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깥에 나오잖아? 여러분 혹시 아랍어 읽으세요? 아랍어 있잖아. 그 약간 무슨 지렁이 같은 애들 있잖아. 걔네 지렁이 잔뜩 모아놓은 거. 아랍어 전혀 못 읽어. 밖에 나가면 모든 간판이 아랍어로 써 있어. 그 다음에 어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받아도 다 아랍어야. 근데 영어 밑에 표기도 안 해놨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문맹은요. 그냥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1930년대에도 70에서 80%의 조선인들이 아예 글을 못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아까 제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뭔가 뒤끝이 개운치 못한 맛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다. 이거는 단순히 뭐 학습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삶을 바꾸는 거야. 이걸 통해서 생활을 개선하고 구습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뭐 유니셰프? 그래서 뭐 TV 이렇게 막 광고 나오는 거 가끔 뭐 그런 여러 가지 광고들을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뭐 3,000원을 내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 그러면 그 몇 명의 아이를 뭐 먹일 수 있다. 이러면서 막 TV 광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보통 가서 봉사를 하는 게 뭐냐면 먹을 거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거 글자 가르쳐요. 사실은 그게 꼭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글자든 그 나라에 필요한. 왜냐면 그걸 배워야 생활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의학적 지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위생적인 삶. 그리고 꼬맹이들도 마찬가지야. 뭐 이상한 거 막 주워 먹고 막. 그래갖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허망하게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TV 광고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접하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당시에 조선이 그러했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사회주의 계열로 갈게요. 자, 민족주의 운동은 다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자, 각계층의 운동. 자, 농민운동. 자, 이건 이제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일단은 첫 번째, 3.1운동 이후에요. 1920년대.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농민과 노동자의 자각이 커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까지 확산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자. 그러려면, 이게 산발적으로 각각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 지주랑,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이랑 어떻게 싸워? 그쵸? 그러니까, 모여서 힘을 모아야지. 그치? 그래서 우리의 주장. 그래서 요구하자. 그래서 이제 20년대 일어나는데, 여러분, 1920년대는요, 1920년대 기본은 생존권 투쟁입니다.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경제투쟁이라고 얘기해요. 경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지주들이 너무 많이 소작료를 걷어가는 거야. 이 당시에 심한 경우에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생산량이 100이잖아? 그럼 우리 조선시대 이런 얘기했잖아. 지주들이 가져가는 거의 기본이 병작반수잖아. 50%를 가져가죠. 근데 이때는 어느 정도 가져갔냐면 70에서 80을 가져가요. 지주들이. 야, 그런 악랄한 지주들이 많았어. 그러면 특히 이제 토지조 사업 이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야. 정말 살 수가 없다니까 진짜 그냥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소작료 낮춰라. 그래서 모여서 소작쟁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자, 이건 대표 사건 위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이. 얘만 대표로 외우시면 돼요. 농민운동 그럼 얘 하나. 물론 소작쟁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야. 23년. 대표.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암태도가 여러분 그 목포 앞바다에 가면 신안군이라고 있거든요. 신안군. 근데 신안군이라고 있는데 그 신안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 여기 목포 앞바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천사의 섬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신안군에 소속된 섬의 숫자가 여러분 1000개가 넘어요. 1000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섬이 1700개가 넘잖아. 근데 대부분 요쪽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섬들이.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섬을 그냥 뭉쳐서 신안군이라 그래요. 그 신안군이라는 그 여러 개 1000개가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암태도라는 섬은 섬 주인이 개인이에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섬이에요. 근데 이 암태도의 섬주가 그러니까 지주죠. 근데 아주 악랄한 놈이야. 그래서 사람들 무태에서 이제 꼬셔가지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 살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람이 또 바깥에 다시 나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사 다니는 거 쉽지 않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땅을 소작을 주고 소작료를 걷어가는데 정말 7알, 8알씩 걷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정말 굶어 죽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암태도에 있는 농민들이 모여서 소작쟁이를 일으켰는데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조선의 민중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해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어. 그래서 이 암태도 소작쟁이의 승리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소작쟁이가 전라도 전체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탄생하게 되는 단체가 1924년 조선 노농총동맹이 탄생합니다. 자, 이거 눈도장 하나 찍으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 전국에 있었던 농민조합, 노동조합에서 전국에 넘는 150개 정도가 전국 단위로 해서 하나로 뭉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얘가 뭐랑 제일 비슷하냐면 민주노총이랑 제일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 노농총동맹이 만들어집니다. 27년에 농민총동맹으로 분화되는데 요건 가볍게. 자, 그런데 30년대가 되면 좀 달라져요. 30년대가 되면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항일 민족운동의 단계가 됩니다. 됐죠? 아까 20년대는 뭐였어? 20년대는 생존권 투쟁, 경제 투쟁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항일 민족 운동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색채가 명확해집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1929년 그러니까 원산노동자 총파업 이런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이들이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무리 정당한 걸 요구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야. 왜 그렇죠? 바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정한 경기장이 아니야. 이미 기울어진 경기장이야. 그리고 여기에 심판들은 절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필드에서 뛰어도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심판도 저쪽 편이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1930년대가 되면 바로 항일민족운동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주제 폐지 또는 현명적 적색조합 이런 불법화, 과격화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30년대. 그런데 지금 요 흐름 있죠? 잠시 후에 노동운동 갈 건데 똑같아. 요 흐름으로 갈 거야.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거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일제가 뭐 하냐면 1932년에 농촌 진흥운동을 하는 거예요. 야, 그만하고 자꾸 데모만 빨갱이 새끼들. 그래서 데모하지 말고 정부도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게 32년에서 40년까지 있는 뭐라고요? 농촌 진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서 춘궁 퇴치 됐죠? 그 다음에 차금 퇴치. 차금이 뭐냐면 빚. 그러니까 오늘날도 비슷하죠.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빚이 계속 쌓여. 이게 진짜 무슨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춘궁 퇴치, 차금 퇴치. 차금 예방을 통한 자력 갱생을 도모한다. 그래서 실제로 농촌진흥운동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는요, 얘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물어봐요. 항상 뭘 물어봤다? 이거 시간이 언제라고요? 30년대. 고마해라.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자. 약간 뭐랑 비슷해. 나중에 뒤에 현대사에서 하게 될 박정희가 추진하는, 왜냐면 박정희 정책 일장중에 비슷한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소작 조정용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권리를 준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제 탄압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제 회유와 탄압. 자, 노동운동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일단 이것도 1920년대가 되면 좀 심화되는 게, 자, 농민운동은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3.1운동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습이 끝나고 나면 농민들의 권리가 더 많이 죽고 더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 더 열악해진다 그랬죠? 근데 이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운동은 그러니까 상황이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토지수습으로 불리해지는 거는 아닌데 여기는 1910년대는 이 땅에 공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회사령이 언제 없어지지? 1920년에 없어지잖아.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물산양류 운동하면서도 했죠. 그래서 민족기업가들이 막 공장을 만들잖아.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진짜는 뭐냐면 일본의 진짜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이때부터 한반도에다 막 공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노동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1910년대는 일단 한반도에 공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농자가 있더라도 정말 소수죠. 근데 이제는 진짜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20년대 조선 노동자의 삶이 어땠냐?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 1920년대 앞에랑 똑같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했죠? 똑같아. 자, 그래서 뭐라고요? 생존권 투쟁이에요. 살 수가 없다고, 살 수가. 그러니까 경제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임금 너무 조금 줘. 거기다가 노동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조선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이 기본 14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뭐 16시간, 뭐 심한 기록들을 보면 18시간. 여러분, 근데 하루가 몇 시간이니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진짜 자는 몇 시간 빼고는 항상 그 기계와 함께 공장에서 계속 일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 계속 과로에 수면 부족에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뭐 기계 손이라도 딸려 들어가잖아? 그러면 바로 뭐 일이나 할 수 있어? 그럼 바로 그냥 쫓겨나는 거야. 새끼야 나가, 졸았지. 그래서 나가. 끝이야. 됐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 이게 20년대 생존권 투쟁이에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 소작쟁이에서는 우리 뭐 했죠? 그렇지. 23년 암태도 소작쟁이. 자, 이번엔 뭐다? 29년 원산. 우리가 앞에서 했다. 여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원산노동 접합 뭐 할 때 했더라? 그렇지. 신간에. 27, 29, 31.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신간회가 후원했던 게 뭐야? 신간회 활동이 다 29년이라고 그랬잖아. 자, 원산노동자 종합, 광주학생항일운동. 기억나시죠? 네, 그거. 그리고 이 원산노동자 종합은 원산, 이게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돼요. 원산 문평에 그 영국계 석유회사예요. 영국계 석유회사 중에 라이징 선사라고 있어요. 이름이. 회사 이름이 라이징 선이야. 석유회사인데. 근데 여기에 그 조선 노동자가 그러니까 일하는 중에 그 일본 관리인이 와서 때린 거야. 구타를 한 건데.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워낙 많은 이제 이 그 노동 강도가 워낙 세니까 이게 일을 하다가 조선 노동자 이렇게 존 거야. 여러분들 졸면 안 돼. 됐죠? 그랬더니 일본 관리인이 그 무슨 스패너? 뭐 이런 거 망치 같은 거, 조그마한 망치 같은 거,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졸면 와서 때리는 거야. 근데 때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때리면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러다가 이 팔 두 군데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부러진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골절이 된 거죠. 그런데 옆에서 이제 다른 조선 노동자들도 보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일본 관리인이 와서 막 구타하고 이런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힘을 모아서 파업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대우, 비인간적 대우 당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게 나중에 이 사건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노동단체들이 막 격려문도 보내.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서 막 격려문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농민운동할 때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이기고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주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리한 사건이라 그랬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결국은 공권력에 의해서, 군경에 의해서 그냥 다 진압당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원산노동자 조합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농민 노동자 노동운동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어차피 기울어진 구장이야. 우리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해도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어.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전에 우리 했던 것 중에 여러분 요 단체는 기억나시죠? 자,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노동자 농민 연합단체야. 그리고 27년이 되면 이게 서로 환경이 다르니까 구호가 너무 달라. 그래서 분화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으로 나눠져요. 요건 가볍게 보시고 24년이 중요합니다. 자, 30년대가 되면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불법화돼요. 항일 민족운동, 그러면서 정치적 색채가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지. 그래서 혁명적 적색조합.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주룡의 투쟁. 이거 우측에 날갯단에도 넣어놨죠? 그래서 여성 노동자입니다. 됐죠? 그 울밀대 그 지붕 있는 데 있잖아. 그 위에 올라가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고공 농성하는 거 있잖아.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그쵸? 한국노총. 있었잖아요. 근데 또 막 너무 심하게 막 때리고 막 해가지고 끌어내리는 거 얼마 전에 막 뉴스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운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하나씩. 자, 여성운동 일단 근우회예요. 근우회는 이건 근데 앞에서 이거 신간회 때도 잠깐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신간회 협력단체야. 그래서 여러분 근우회가요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단 이 여성운동이죠. 여성계, 여성의 사회적 지위. 두 번째, 자 민족유일당. 그래서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됐죠? 그래서 이게 딱 신간회 협력단체인 거야. 그죠? 그래서 해산되는 것도요. 31년에 신간회가 해산되잖아. 그럼 근우회가 함께 해산됩니다.
됐죠? 가볍게. 자, 두 번째. 자, 소년운동. 자, 소년운동 그러면, 자,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 이름 들어보지 않았어요? 소파 방정환. 소파 방정환.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자, 방정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원래 소년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정환도 일본 유학파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서 대학을 다닐 때 일본에서 전공 자체가 아동심리학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방정환은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파란색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운동들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날은 완전 방정환의 작품이고 방정환은 완전 민족주의자예요. 여러분 방정환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족주의 대표가 내가 천도교라 그랬잖아. 천도교의 3대 교주가 손병희거든요. 손병희의 큰딸이 큰사위예요. 큰사위. 그러니까 손병희의 딸과 결혼한 거야. 됐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소파는 과학이 아니야. 소파는 과학이 아니야. 그래서 침대가 과학이야. 됐죠? 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됐죠? 그래서 방정환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회주의 아니야. 민족주의자야. 천도교 계열이고요. 천도교에서 말하는 게 인내천이잖아. 인간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함을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성인 못지않게 똑같이 존엄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날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이 있잖아. 나이 든 사람 뭐라 그래? 늙은이.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 뭐라 그래? 젊은이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린 사람, 그래서 어린이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단어도 방정환이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잡지, 자, 어린이를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최초로 1923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제가 계속 탄압을 해서 이게 뭐 잘 못하고 나중에는 뭐 첫 번째 줄 뭐 화요일, 목요일인가?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5월 5일 있죠? 그 5월 5일은 해방 이후에 5월 5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형평운동입니다. 자, 형평운동은 그 이학찬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제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좀 특이한데, 이거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야. 백정. 그러니까, 백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도사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 원래 고려시대에는 제인 화척 그랬는데 조선시대는 백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이게 왜 있냐면, 1894년에 우리 했잖아요? 94년에 갑오개혁 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신분제가 폐지되잖아.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잖아. 근데 이게 약간 어이없는 게, 그래서 96년에, 그러니까 호적 개정을 해요. 호적 개정을 하는데, 그냥 호적 개정을 하면, 그러니까 원래 호적에 사람들의 신분이 기입돼 있었거든. 근데 이제 신분제가 없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갑오개혁이 끝나고 나서 신분제 없는 사회가 됐으니까 다시 호적을 개정할 때 그 신분 안에서 신분을 없애면 되잖아. 맞죠? 근데 어이없게 신분 없애면서 좀 허전한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신분란이 없어진 자리에 이 자리에다가 직업란을 추가로 넣어요. 이러면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빈 걸로 놔두면 되지. 그 사람 옆에다가 그 대신에 직업을 명시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노비는요 신분이죠. 노비. 그렇잖아? 노비를 직업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노비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가 없어지면 당연히 노비는 없어져. 근데 백정은 잘 생각해보면 신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분보다 직업적 의미가 더 강해요. 이 도살업에 종사하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백정은 그냥 백정 그대로 남아버린 거야. 됐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일제강점기가 되거든요. 일제강점기. 그쵸? 그런데 일본이 전통적으로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한 거야. 됐죠? 그래서 그 호적에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이름 앞에다가 도안이라고 표기를 해요. 도안이라고. 또는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그러니까 문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문서를 관리하는 서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넘기면서 봐도 눈에 너무 잘 들어오게 이름 앞에다가 아예 붉은 점을 찍어놔.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놓은 호적들을 막 이렇게 넘기면 다 까만 글자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백정만 이름 앞에 딱 빨간 점을 찍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점이 크지도 않은데도 딱딱 눈에 너무 잘 보여.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백정에 대한 이런 어떤 구분? 이런 것들은 계속 여전히 존재하는 거지. 됐죠? 이러면서 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화돼요. 거기다가 사실 이학찬을 진짜 미치게 했던 건 뭐냐면 이학찬이 1923년에 조선평사를 만들면서 이 운동을 가열차게 하게 되는 사실 결정타는 진짜 그냥 차별하고 멸시받고 그거 아니었어요. 이거는 일단 기본이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이고 더 이 백정들을 진짜 열받게 했던 건 뭐냐면 자녀 교육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래요. 내가 거리에 개처럼 살잖아? 그래도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다니까. 내가 버틸 수 있다고. 나에겐 희망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새끼야.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진짜 거리에 개처럼 살아도 내가 내 새끼는 반듯하게 교육시키겠다는 거야. 사실은 부모들이 이 마음으로 버텨요. 하루하루 그 힘든 일과를. 그런데 백정들에겐 그 마지막 희망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백정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갑오개혁 때 이미 신분제는 없어졌으니까 법적 차별이라는 건 생각을 해봐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존재하는 거야?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호적 같은 데는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당시 학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백정 자녀가 우리 학교를 입학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요리조리 핑계를 대가지고 그거를 거부해.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정원이 다 찼으니 뭐 옆에 학교에 신청해라. 그러니까 더 가까운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몇십 년이 걸어서 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그 학교장이 그걸 알면 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핑계.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못 하거든. 왜냐면 법적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조리 핑계 대서 입학 안 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걸 이제 백정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넣을 때 최대한 티가 안 나게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가 모르고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 속이면 언제까지 계속 속이니? 결국은 드러나지. 왜냐면 학교는 몇 년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잠깐 며칠 나갔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무슨 세미나 한번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걸리거든. 왜냐면 나중에 친구들도 생기고 부모가 뭐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들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친한 친구 있으면 대충 부모님 뭐 무슨 일 하는지 대충 정도는 알게 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옆에 부모들이 항의하고 어떻게 이 학교는 어떻게 된 놈 학교가 이 교장 새끼 나와라. 지정신이냐 어디 우리 귀한 딸 옆에 교실에다가 더러운 백정 새끼를 넣어놓고 이게 학교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면 선생님 가서 뭐라 그러겠냐고. 그럼 교장은 선생을 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걔 뭐 김 선생 걔 백정 새끼라고 하는데 이거 놔둬서 우리 학교가 이거 되겠냐. 내가 이제 부모들한테 무슨 일을 당하겠냐. 빨리 애한테 잘 말해서 학교를 딴 데로 전학을 가든가 학교를 나오지 말게 해라. 그리고 이제 선생을 또 압박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어떡하겠어? 애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지. 철이야 뭐 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미안하다. 그때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다. 네가 몰라서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백정 아니냐. 백정 자식들은 학교 오는 거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럼 이제 처음에는 그러겠지. 얘가 왜 다 친구들 다 학교 오는데 난 왜 못 가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미안하다. 근데 이건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너희 아버지 직업이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학교로 오면 선생님 너무 곤란하고 선생님 너무 힘들어. 철이야 좀 도와주라. 아니면 딴 학교로 가든가 아니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일부터 학교 안 가겠다고 말해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나서는 어떨지 몰라도 초등학생들은요. 진짜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은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선생님 학교 오지 말래잖아. 나 때문에 힘들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학교 오지 말아야죠.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아버지는 왜 백정이고 난 왜 학교 못 가고 우리 동네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왜 나만 못 가냐고. 왜 아버지는 왜 백정이 됐냐고.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러면 백정들이 미치는 거지. 진짜 꼭지가 도는 거야.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학찬을 중심으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없애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없애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랑 맞물리면서 나중에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30년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나서 30년대가 되면 좀 변질돼요.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도 이 입학 문제 있잖아.
자녀 입학 문제. 입학 문제는 이제 문제가 최대한 없게끔 정부도 좀 정책을 조금 바꾸고요. 이런 것들, 흔적들도 많이 없애져서 백정이 좀, 물론 사람들의 사회적 시각까지는 어쩔 수 없지. 그런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백정들이 실제로 근데 이익은 많았거든요. 이익이. 그래서 정부의 회유에 좀 넘어가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형평운동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다 했어요.